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저녁 시간 되고 계신지요? 오늘은 조금 제가 영상을 좀 늦게 만드는데요.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조금 했는데, 어제 이제 여의도에서 좀 이제, 강연을 좀 했었는데요. 예, 거기서 좀 목을 좀, 예, 포- 예, 혹사를 좀 했다. 좀, 예,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열강 아닌 열강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막 열변을 토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목에 이제 무리가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이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에게 조금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뭐 자료는 이제 다 만들어 놨는데 영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를 또 준비하고 또 중요한 어떤 내용 보고서 보면서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거는 전달을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 내용이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함에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주에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했죠. 그래서 작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기억하라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 리포트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알래스카 회담, 미중 간의 이제 그 회담이죠. 요게 이제 약간 좀 신경전이 있으면서 이제 이번 주 말미에 좀 중국 시장도 흔들흔들하게 만들었는데요. 뭐 요거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 또 향후를 또 예상해보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오늘 키포인트였던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의 중국 A주죠. 예, A주 이제 외국인 보유가 지금 52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에 대해 비중도 지금 과거 이제 뭐 정말 2000년 초반 중반 때 중국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뭐 정말 높았죠. 90%막 80% 그러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거기에 따라서 어, 뭐 다른 증시 대비해서 너무나 이제 위험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됐었죠. 근데 지금 기관 투자자 비중이 거의 50% 육박하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저는 향후 한 10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할 때 중국 증시에 중국이 이제 1등 기업이죠, 당연히. 기관 투자자 장세가 한 10년간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 포트의 이제 일정 부분을 중국 증시의 이제 대표 기업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음식료 1위 업체들, 뭐 제약바이오 1위 업체,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1등 기업들을 이제 싹 다 이제 사가지고 한 10년을 내다보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걸 기획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리프트 피프티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봐요. 중국 증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괜찮은 리포트가 있어서 제가 좀 같이 좀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2차 전지 오버웨이트, 투자 비중 확대 이렇게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폭스바겐 파워데이 잠깐 배터리 데이는 어땠지라는 이제 제목의 이제 리포트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급을 드린 부분이 작년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얼마나 시장이 두려움에 떨었고 K 배터리 회사들 끝났다, 끝장났다, 뭐 이런 어떤 언론 기사들도 많았거든요, 사실. 주가도 이제 출렁거렸고 조정을 받았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 파워데이도 뭐 그거랑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바뀌는 건 없고, 우려감을 좀 나타내면서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그때 한 내용을 한번 보죠. 그 2020년 테슬라 이제 배터리 데이 그리고 21년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해서 어 작년 이제 9월 23일이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이제 열렸던 이제 날짜인데 신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달리 제조 원가 절감을 통한 배터리 가격 하락과 대규모 내재화를 자기들이 이제 배터리 만들겠다. 그 내재화를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죠. 2030년에 3테라와트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제 의견을 밝혔죠. 이 배터리 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 기술도 어렵지만 사실 양산해가지고 수율 맞추고 그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20년 겪어가지고 이제사
LG화학이 그리고 이제 뭐 예? 이런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매년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시설 투자비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감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게 효율적일까? 얘네들이 내재화를 시켜서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어떤 길들이기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런 어떤 느낌이었는데 뭐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배터리가 에너지의 패러다임이잖아요. 우린 주유소가 필요 없죠. 예. 주유소가 필요 없고 엔진이 필요 없이 그 엔진 역할을 지금 배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배터리 회사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뭐 압박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랑 이번에 폭스바겐 파워 데이는 뭐 배터리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유사했죠. 차이는 이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뭐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파워뱅크 뭐 이런 어떤 언급 정도가 이제 폭스바겐이 좀 다른 어떤 내용을 보였긴 한데요. 어쨌든 배터리 가격을 대규모 절감시킨다. 그리고 뭐 내재화를 한다. 자체적으로 파트너랑 같이 만든다. 뭐 이런 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반응과 이번 반응은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고 주가도 이제 좀 조정받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입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테슬라 내재화 계획 3,000 기가와트죠. 2030년까지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테슬라가 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자기들은 연간 2천만 대씩 이제 전기차 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많은 배터리가 이제 소요되니까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 폭스바겐의 내재화 계획을 보면 2030년 240 기가와트 해서 이렇게 내재화를 하겠다. 똑같아요. 테슬라가 발표한 거랑 뭐 거의 흡사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원가 절감 계획표를 보면 반토막이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디서 이제 절감시키겠다는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때랑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랑 폭스바겐 어떤 그 파워 데이는 뭐 거의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데이의 교훈은 우려는 멀고 기회는 가깝다. 배터리 데이를 작년 이제 9월달 그때 앞두고 나서 한국 2차전지 업종의 합산 시가총액이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한 달 동안 11% 빠졌죠. 그리고 이 행사 끝나고 나서도 5% 추가적으로 빠졌었어요. 상당히 또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성장성이 재차 주목받으면서 2월 초까지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정말 뭐 2배씩 올라왔죠. 배터리 회사들 2배씩 올랐죠. 셀 업체들이 뭐 평균 80% 올랐다지만 그 밑에 있는 소재 업체들은 더블씩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이런 거에 반응해가지고 주식을 뭐 이렇게 좀 뺏기면 사실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거든요. 저는 이제 뺏긴다는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흐름과 이제 큰 물결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거에 기인해가지고 이제 투자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하지. 뭐 이런 거 한 번씩 있는 것 때문에 이제 팔거나 뭐 해외에서 뭐 어떤 일이 있다 해서 팔고 지수가 출렁거려서 뭐 팔고 이러면 정말 전 세계 지금 대장주가 테슬라지 않습니까? 그럼 테슬라와 관계된 연관된 산업의 주요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같이 글로벌적인 어떤 대장주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세 상승장의 끝을 그들이 만드는데 지금부터 꺾여가지고 끝장난다.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의 어떤 기준, 그런 노하우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배터리 업체들은 이번에 또 조정이 또 기회가 될 것이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최근에 어떤 받은 조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끝장나지 않았다는 관점의 전제를 깐다면 기회가 되겠죠. 테슬라에 저가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 이후에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CATL 등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구매를 확대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를 이제 가라앉히면서 주가를 또 급등시키는 요인이 됐고 배터리 데이가 이제 장기 우려 요인으로 이제 지목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우려가 완화되고
기대감은 이제 재차 확대되면서 주가가 이제 세게 오르기 시작했었죠. 이번에도 그때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폭스바겐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파워데이에서도 2025년까지는 외부 조달 물량의 가파른 확대 계획을 이제 언급을 했다. 물론 폭스바겐이 공격적인 전기차 전환 목표 2030년까지 60%를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한국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라는 점에서 테슬라와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으나 배터리데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당장 한국 2차전지 업종이 마주하고 있는 영업 환경은 전방산업 수요 고성장과 안정적 배터리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은 불변. 그래서 지금 배터리는 공급 부족이에요. 무조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들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섞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한국 업체들의 각형 생산 전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한 주가 조정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해서 대신증권의 뷰는 이렇고요. 저도 이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소식도 한번 좀 체크해 보죠.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를 다시 또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어떤 철학의 그 투자 회사인지는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떤 혁신에 대한 어떤 방향과 그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장 잘 하는 곳인 것 같고 또 남들이 보지 않는 어떤 그 아랫단에 있는 내재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발굴하는 제가 볼 땐 최고의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 2025년 3,000달러 간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최상일 경우 최상일 경우 4,000달러. 지금 한 600, 700불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보수적으로 이제 한 1,500달러. 그래서 이제 평균 밸류는 한 3,000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판매 대수가 500만에서 1,000만 대로 향후될 것이다. 1,000만 대 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요 내용 한번 체크해 보죠. 해외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로 불리는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투자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25년까지 3,000달러로 제시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주당 655달러다. 그래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새 모형 주가 이제 예측 모형에 따르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의 주가는 2025년 주당 4,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약세라면 1,500달러 정도.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자본 효율성이 지금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는 그런 어떤 가정 하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25년쯤 되면 500만에서 1,000만 대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적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게 이런 방향을 봐야지. 지금 뭐 저점 대비 한 10배 올랐으니까 부담이다. 다 온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가격만으로 이제 주식을 보고 기업을 바라보면 못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하는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테슬라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어떤 그 주가를 예측하는 어떤 모델, 이 모형 자체를 기존의 그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을 팔아서 얼마 마진 남기고 이런 관점 그리고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오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잣대를 대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어떤 조정이 또 향후 어떤 엄청난 어떤 상승의 어떤 트렌드 과정 속에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저가 매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가 5년 안에 완전 자율 주행차를 만들 가능성이 50%라고 기대를 했다. 아울러 테슬라가 모으는 매우 정교한 운전 데이터 덕분에 몇 년 안에 더 많은 주에서 출시될 수 있는 이 회사의 보험 사업 모델은 평균 이상의 마진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보험 제품에 대해서도 2019년 8월 출시를 했고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야, 이 기업이 앞으로 창출할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테슬라는 차량 보험 수익을 애프터 서비스, 중고차 판매, 소매 상품과 함께 서비스 기타 범죄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이 모든 사업은 총 매출의 7% 정도를 차지했다고 이제 덧붙였다.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목표 주가 제시한 어떤 모델은 테슬라의 유틸리티 에너지 저장 혹은 태양열 사업 이런 사업은 이제 가치 산정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1조 5천억 정도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에 더 올랐으니까 한 2조 되겠네요. 비트코인 가격의 향후 변동도 고려하지 않았다. 어쨌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테슬라의 어떤 미래 가치를 바라다보는 그런 아크 인베스트고요. 아크 인베스트가 갖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 리스트는 우리가 꼭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틈틈이 그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제 네이버 소식인데요. 네이버는 제가 정말 올해 들어서 네이버 얘기를 많이 드리죠.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좀 주력으로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국내 최고 수준의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작년 R&D 비용을 1조 3천억을 썼어요. 1조 3천억. 이 기업의 이제 매출이 사실 보시면 이제 작년에 매출이 5조 3천억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죠. 근데 R&D 비용을 1조 3천억을 썼어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그냥 난 거를 전부 다 R&D로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와, 그래서 더 쓴다고 합니다. 예, 네이버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조종만 있으면 그냥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이 기업들은 무섭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무섭게 성장하면서 그 무섭게 성장하는 속도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R&D를 계속 더 쏟아부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기업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네이버의 지난해 R&D 투자 비율이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 카카오나 이런 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지난해 R&D에 1조 3,321억을 투자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도 2,365억 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로 영업이익 1조 2천억보다도 R&D 비용이 더 많았다.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도 25%입니다. 국내 다른 기업보다 현격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기아차가 보면 X로 보면 기아가 이제 1조 6,700억이니까 기아보다 조금 작잖아요. 근데 기아는 작년 매출이 59조입니다. 네이버의 10배를 넘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얼마나 R&D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쓰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카카오는 지난해 R&D에 5,354억을 썼습니다. 매출액의 12.9%.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뭐 네이버랑 상대는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넷마블도 뭐 5천억 정도 쓰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뭐 이런 대규모 투자로 지난해 딥러닝 기반 동영상 인코딩 최적화, V라이브 가상현실 플랫폼 개발 등 46개 과제에 기술 개발을 마쳤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네이버. 시총 2위를 그 하이닉스를 제낄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업으로서 전 바라보고 있어요. 현재 네이버가 진행 중인 R&D 과제는 133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네이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얼굴 인식 기술, 다국어 처리 연구 등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네이버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그래서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R&D 지출을 매출의 30%까지, 지금 25%인데 매출의 30%, 야, 그냥 뭐 돈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산진 그 네이버 이제 CFO 같은 경우도 R&D 투자를 매출의 25%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최고 수준이다. 미래를 위한 R&D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익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콘텐츠, 페이, 클라우드 등이 네이버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해서 R&D 계속 늘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한국인은 대단합니다. 예, 정말 바이오 업계에서도 뭐 셀트론 같은 그런 퍼스트 무버 기업을 탄생시켰고, 그리고 글로벌 이제 많은 국가들은 거의 뭐 전자상거래나 이제 그 검색 시장을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에 뺏겼죠. 거의 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색 1위는 구글, 이커머스 쪽으로는 아마존.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쿠팡 네이버가 이제 1, 2위, 이커머스 쪽에서 검색 쪽에서는 네이버 1위, 그리고 이제 SNS 쪽에서는 카카오가 1위. 그러니까 한국만은 해외 기업이 어떻게 뭐 가져갈 수 없었던 시장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예.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차세대 중형 위성 발사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내일 오후 3시 7분에 이제 다시 재시도를 한다고 해요. 폭파되거나 이게 아니라 약간 문제가 발생해서 발사체 전기 지상 지원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일단은 정상 발사가 20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위성 발사체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요거를 이제 20일 3시 7분에 다시 발사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된 얘기 좀 하도록 하죠. 일단 NC소프트 개봉 박두해서 이제 이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3월 24일에 이제 리니2M이 일본 대만에서 서비스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 발생하는 그런 포인트니까 주가에도 또 괜찮은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봅니다. 3월 26일 트랙스터 M의 국내 서비스 시작. 그리고 블레드 앤 소울 2분기 중 런칭. 이런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도 이제 작용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압도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컨빅션, 확신이 있는 만큼 실적보다는 신규 게임 그리고 해외 진출 성과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그래서 2분기 좀 기대되는 그런 게임주로서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컴투스 이제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을 뿐이지 회사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저는 문제없다는 얘기를 드려왔고, 신작 서머너즈 100년 전쟁 오픈 준비가 순항 중이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200만 사전 예약이었는데 지금 400만 명 정도 달성이 됐다고 하고요. 4월 29일 오픈 예정이죠. 그래서 최근 실행한 크로스 프로모션을 통해서 50만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예약자 모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런칭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고요. 기존의 서머너즈 IP 자체가 워낙 이제 글로벌 유저가 기반이 풍부하고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가 분명 주가에도 저는 반영될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의 조정은 또 좋은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W 게임즈 같은 회사는 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미국의 이제 소셜 카지노 업체 인수해서 요거 IPO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IPO는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멘텀으로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 중간에 이제 알래스카 회담이 이제 있었던 그 내용을 한번 좀 체크해 보죠. 중국에서 평가한 알래스카 회담에서 이제 하나금투의 연구원님이 이제 쓴 내용인데요. 회담 종료 직후 양재츠는 중국 언론 대상 인터뷰에서 솔직, 건설적, 유익한 대화였으나 입장 차는 확인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중국 언론은 회담에서 중국 측이 미국 측의 소위 레드라인, 좀 뭐랄까 좀 불편한 부분들이죠. 레드라인, 인권, 대만, 홍콩, 신장 지구 이런 부분을 잘 피력을 했고 주권 문제만큼은 단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우리 이제 집안 일은 우리 이제 건들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권 문제만큼은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단호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일부 지역 문제, 뭐 북한이나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이런 대화 이제 기후 이슈에 대한 교집합을 확인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향후 고위급 회담과
G20, 에이펙 등을 통해서 교류가 계속되길 희망한다. 그래서 이제 오프닝이 좀 막 이제 시끄럽잖아요. 막 사납게 막 오가고. 그래서 오프닝보다는 좀 무난하게 그 마무리를 했지만요. 예상대로 공동 성명이라든지 뭐 경제, 무역, 기술 관련된 뭐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호 간의 어떤 입장차 확인 정도가 뭐 성과다. 주시한 관점에서는요. 뭐 2분기까지는 특별한 어떤 진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회담 분위기와 중국 측 선전 내용을 볼 때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절 제재를 계속 유지하거나 동맹국 통한 공세가 강화될 경우 중국 측 반발도 점차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뭐 노이즈로서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뭐 건설적으로 뭔가 뭐 그렇게 되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좀 이번 회담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주식시장에 큰 영향까지 저는 미치려 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중국 시장 그렇게 출렁이게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크게 큰 물결을 뭐 거스를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신흥국들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브라질, 터키, 러시아 이 신흥국들이 지금 이렇게 좀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인도 중앙은행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태국,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도 2분기에 좀 인상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이제 시중금리 상승이, 이제 국채금리 10년물짜리 상승이 신흥국 통화나 이제 환율 정책 사이에 고민을 좀 키울 걸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흥국에 조금 더 압박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중국 이제 증감에는 중국 증권 감독 뭐 이런 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발언을 한 게, 중국 A주 시장 레버리지 관련해서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시장이 막 과열권이고 그렇진 않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자금이 3년 연속 순유입이 됐고, A주 외국인 보유액이 3조 위안 520조를 이제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얘기 드린 게,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쏟아부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 기업들 위주로, 이거는 거의 매집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중국 증시는 이제 장기 성장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내에 어떤 기관 투자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공모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공모 시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굉장히 10년의 어떤 니프티 피프티 장세를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국 내. 근데 그거는 중국 국가를 쳐다보는 거랑은 투자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520조를 지금 중국 증시에 넣어놨어요. 근데 중국 증시 위험하다, 중국 증시 믿을 수가 없다, 중국 기업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것도 좀 어폐잖아요. 아니 그 미국, 영국 뭐 그런 투자자들이 520조를 중국 시장에 넣어놨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저희 이제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비중을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이제 천천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뽑은 직원을 그 중국에 좀 분석에 좀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어떤 컨텐츠들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탄소 중립 쪽으로 이제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탄소 배출권 거래를 상반기 중 정식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해서, 이런 탄소 중립에 관련된 중국 기업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8일 기준으로 중국 신규 공모 펀드 발행액이 1조 위안 170조 돌파했던 그런 소식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거는 시장의 큰 변화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공모펀드는 뭐 기관이 운용하니까 기관들이 주구장창 이제 대표 기업들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장의 어떤 큰 변화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도 그런 종목을 선호해서 사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종목을 선호해서 사면 저는 분명 중국 시장의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10년여간 펼쳐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 마감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그 미국 신용물 국채 금리가 1.7%로 재차 이렇게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 뭐 나스닥 증시를 조금 압박을 줬는데요. 이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흐름은 상승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속도에서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건데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경기 회복과 맞물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스닥 증시는 이제 0.7% 상승으로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뭐 금리 올라간다고 뭐 무조건 증시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스닥이 이제 올랐고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죠. 0.7%. 그래서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 체크해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빠지는 형태. 그리고 아마존, 페이스북이 1%, 4% 각각 강세. 테슬라도 플러스 거이네요. 구글도 그렇고.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좀 빠졌고. 어쨌든 기술주들이 주요 기술들이 좀 오르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미국 이제 증권거래소 쪽 알리바바 홀딩스 이제 올라갔고 비자라든지 약간 좀 이런 종목군들 다우지수 대표 종목들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뭐 강세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부담 없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좀 체크해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뭐 정말 우리의 그냥 단순한 재테크들을 넘어서는 어떤 주식 투자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초저금리 어떤 시대로 접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부동산 규제가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도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주식에 대한 어떤 열기, 그런 어떤 투자 문화가 급속도로 이제 자리 잡고 중심 잡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산운용시장의 윤회, 제목 윤회. 중국 왜 윤회인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중국형 니프티 50의 이제 향기다. 중국 공복펀드 성장세가 가속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자산운용시장 성장 과정으로 볼 때 향후 중국형 니프티 50, 그러니까 니프티 50라는 게 대형주 위주의 장세,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장기 테마 형성. 이게 이제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거를 이제 빗댄 건데요. 중국형 니프티 50 이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다. 해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공복펀드 시장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중국 정부의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통제, 가계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다. 2022년 시행될 예정인 자산관리 방안에 따라서 신탁은행, 재테크 상품 등의 원금 손실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은행 구조화 예금, 인터넷 예금 상품의 규모도 감소되고 있는 등 여타 금융상품의 투자 매력 역시 하락한 추세이다. 그 외에 중국 주식시장의 제도적 요인, 여러 스타 매니저의 탄생 등으로 인해 가계자산이 공모펀드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기관 투자자 장세가 펼쳐지는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굉장한 그 기관 선호의 종목, 매수하는 종목분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뭐 말미 쪽에는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당시에 이제 주식형 펀드와 연기금 등에서 산 종목들이 포트폴리오 대거 편입되면서 버블에 가까운 어떤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냈고요. 한국에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도, 2008년도 뭐 펀드 열풍이 불면서 그 기관이 사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굉장히 초급등을 했고 뭐 줄 서서 막 펀드 가입하고 그랬었죠. 그만큼 이제 기관 장세가 펼쳐지면 스타가 나오게 되죠. 그럼 그 스타가 사는 종목이 더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 업종별, 뭐 섹터별 이제 1등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져요. 그래서
한국과 이제 미국 자산운용 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바로 기관 투자자 비중 확대에 따른 대형주 장세, 그리고 투신 선호 업종 및 종목군의 장기 테마 형성. 그래서 이런 특성이 중국 시장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그 CSI 이제 300 지수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 이제 300개 이제 넣어가지고 지수화한 거예요. 요 주요 벤치마크 요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향후 소비 추진, 그리고 과학기술 독립, 산업 고도화 등이 중국의 주요 발전 방향이다. 선진국 자산시장 발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장기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중국에서 중산층 확대, 웰니스, 과학기술 강국 등이 해당 테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공모펀드 열풍대를 좀 보면요, 이때 이 그래프를 좀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모 주식형 펀드 성장기 2004년, 2005년, 6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급속도로 커졌죠. 한 10조, 20조 되던 시장이 이렇게 60조, 70조, 80조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기관들이 선호하고 펀드에 담았던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좀 펼쳐졌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은 기관뿐이 아니라 지금 그 외국인들도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지금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때 한국보다 더 상당한 어떤 퍼포먼스를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기대가 되고 분명히 이제 그런 전략,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 2000년대 국내 주식시장 기관 비중 확대가 대형주 장수로 이어졌고요. 보시면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당시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중국 특수를 맞았던 그 강세장에서 코스닥은 조금 소외 많이 됐었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고 대형주 장세였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 이제 당시 이제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두산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이뤘던 그런 선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업종이나 그런 어떤 이제 종목군이 장기 테마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장기전에 상승을 이뤄냈었는데요. 그 투신 선호 30개 종목은 2005년부터 계속해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를 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투신 선호 종목군 공통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 중국 경기 관련 저퍼, 재무 안정성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그래서 그게 뭐 현대중공업, 포스코, 두산중공업, 동양제철과학, 지금 OCI죠. 뭐 이런 기업들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융위기 직후에는 이제 자문사들이 랩 상품이 막 열풍이 불면서 뭐 차화정 같은, 칠공주 같은 그런 특정 종목이 막 주도주로 해서 막 아웃퍼폼하는, 벤치마크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기관 장세가 될 때 뜨는 종목의 특성은 각 분야 이제 거의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국 시장의 어떤 투자 전략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요. 60년대 공모 주식형 펀드 시장 확대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당시에 미국도 이 기관화 장세가 펼쳐지고 대형주 위주였던 강세이 펼쳐졌었죠. 제가 이제 바라보는 중국의 지금 정말 중요한 어떤 변화는 이 중산층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 그래서 국민 소득이 대폭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구간으로 가는 과정 속, 그리고 가계 자산의 어떤 이제 금융 시장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한 시장의 어떤 리레이팅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자산 운용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미국 자산 운용 시장은 해당 시기 초기 형성 과정을 거친 후 스타 펀드 매니저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타 펀드 매니저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국에서도 그런 스타 펀드 매니저가 나오기 시작했죠. 사회적으로는 미국 중상층 형성과 더불어서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로 잉여 자산 투자 환경이 조성됐던 시기다. 미국 GDP 대비 주식형 펀드 비중은 형성기를 거치며 4.2%까지 상승을 했다. 이 비중은 1980년대와 90년대 성장기를 거쳐서 현재는
53%를 이제 기록 중에 있습니다. GDP 대비 주식형 펀드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런 자산운용 시장이 형성되는 시기에 나타났던 특징은 역시 이제 대형주 장세, 장기 테마 종목군의 어떤 형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뭐 이런 어떤 흐름을 고스란히 이제 취했던 투자자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니프티 피프디로 대표되는 장기 테마 종목군이 형성되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IBM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죠. 당시 이제 S&P 500을 크게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내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니프티 피프티 이제 섹터 분포는 소비재가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중국 증시의 경기 소비재 쪽에 대한 이제 전략을 지금 이제 짜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산업재, 뭐 IT, 필수 소비재 있지만 경기 소비재 쪽. 그래서 경기 소비재는 이제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소비재들입니다. 뭐 자동차나 뭐 여행이나 이제 뭐 호텔 레저나 뭐 그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중국 대형주의 상대적 강세, 기관 선호 업종의 장기 테마 형성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된다. 과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자산 운용 시장 성장의 어떤 시사점을 보면 이런 어떤 현상들이 중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게 될 수 있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주를 이제 주도주로 만들었던 그런 흐름을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재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 쪽을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큰 높은 수익률을 내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벤치마크 복제 전략에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의 대형주 위주 상승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체크 좀 해드리죠. 중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뭐 2003년도, 4년도 보시면 뭐 10% 이렇게 되다가 기관 투자자 비중이 개인이 이제 90%였죠. 이게 이제 요 파란색 선이 이제 기관 투자자의 어떤 그 비중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 30%에 떨어졌다가 지금 건조하게 50% 근처까지 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게 점점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낮아지고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면 증시의 어떤 변동성 그리고 이제 건전화도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의 어떤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 기관 투자자가 이제 선호하는 장기적인 테마는 중산층이 이제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샤오광 사회로 이제 진입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인 어떤 소비 이쪽 관련된 기업들, 에어컨 1등 기업 이런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이 저는 장기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요. 웰니스, 이제 내수와 이제 민생을 강조하고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또 1등 기업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항소제약이라든지 우시바이오 같은, 야오밍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핑한 헬스케어라든지 알리건강 이런 기업들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강국을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섹터를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중국 쪽. 그래서 이번 주 설명드리려다가 조금 더 제가 다듬어야 되고 분석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이제 중국 관련된 항공, 우주 산업과 관련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의 이런 어떤 니프티, 피프티 후보군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여정을 저는 할 생각이고요. 그게 주식 투자 향후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미국 주식 막 엄청 붐이잖아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해외 투자의 90%는 지금 미국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후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걸로 봐요. 아직까지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런 건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데 결국 중국 시장 뜨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나중에 반드시 뜰 거고 나는 미리 준비를 해놓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이렇게 마무리 지는데요. 일단은 뭐 이번 한 주 배터리사가 많이 떨어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곧이어 뭐 회복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다시 또 상승 추세 돌려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지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제 우려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으로 또 다음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일요일 저녁 편안한 시간 되시고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